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선 때는 바빠서 대선 끝나고는 참 슬퍼서 여기 방송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성만 의원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들 현재까지도 그냥 어떻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침통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윤석열 당선자가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이거 기대 이하지 않아요. 원래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우선 뭐 오늘 그 외교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우선 이성만 의원님 시청자분께 인사 좀 모시고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뭐 위로라기보다는 뭐 죄인된 마당에서 좀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8%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지지해 준 거 진짜 너무 눈물나게 감사드리고 물론 이 대선 과정의 패배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시련이 있을 것 같아요. 시련이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잘 뭉쳐서 극복해낸다면 이런 시련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하나 되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저도 많이 반성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혜를 모아서 좀 인내하면서 힘을 모으는 좀 그런 시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직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으셨죠? 그 뭐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제 개표 과정을 전부 다 지켜봤어요. 그러다 이제 한 12시쯤 되니까 이제 뒤집혀지기 시작해갖고 한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이제 굳어져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뭐 좀 처음에는 좀 어리버리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고 또 앞날이 두렵고 과연 우리가 많은 난국이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앞서고 그 앞날이 두렵다는 건 대한민국의 앞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앞날이라는 게 뭐 제 일신이야. 뭐 그냥 뭐 국회의원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낙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고 다만 참 우리가 앞으로 싸울 일이 많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 우리가 일본 제국 시대 독립운동을 하듯이 그런 때가 또 다시 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성만 의원님은 또 국회의원이시고 뭐 윤석열하고 개인적인 관련은 없잖아요. 근데 서울의 소리는 이건 뭐 완전히 윤석열과 어떤 적대적이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죠. 뭐 김건희 씨가 1억 손배소도 있고 뭐 들리는 바로는 먼저 누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리 들리는데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윤석열과 서울의 소리가 맞짱을 띄면 분명히 승리는 서울의 소리가 갖는다. 우리가 이명박하고 뛰어서도 이겼고 박근혜도 이겼고 뭐 윤석열이라고 별거 있겠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외교 부분 문제에서 어떤 일본 관계가 염려된다는 거죠. 이번 그 일본에서 그 지금 일본 가기에서 결정된 그 국정교과서를 검정에서 전부 똑같이 뭐 위안부 강제 동원 다 빼고 독도도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완전히 강조를 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 윤석열이 시켰겠죠. 뭐 어떤 입장 내기는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 아니라도 입장을 내야 될 텐데. 아니 대통령 당선이면 이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거든. 원래 당선되면.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이 땅을 뺏어가겠다고 나왔는데도 입장 내기가 부적절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지금 어떤 성명 규탄 성명이라고 할까 반박 성명도 냈던데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야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올바른 한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바른 한일 관계 의식에 대해서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해지겠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우경화가 돼서 이제 자기 나라 위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위정자들은 당연히 한 몸이 돼서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인수위에서 자기네들이 하지 않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대통령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것도 관두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을 대표해서 저는 뭐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연인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제3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인이고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인수위가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그럼 국정 수행도 하지 말아야지. 그 못하러 선거 나오고 못하러 국민들 마음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무릇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고 그 소신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건 받도록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야지. 당사자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뒤로 빠지면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과연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냐, 뭘 아는 게 있냐 이런 부분인데 아무런 그 주관이 없다고 봐요. 어떤 뭐 일을 지금 진행할 때 용산 기지가 그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 등등이 뭐 때문에 하는지 대부분 우리가 알기는 이제 무속 관련 때문에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방송 시작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또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는 과거 이명박 때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해서 거의 다 성사까지 갔던 김태효 이런 사람 또 국정교과서 했던 이런 과거 그 이배교 이런 인물들이 쫙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 이명박이 당선되고 2008년 그 일본 가가지고 독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달라 이후에 2, 3년 만에 일본이 독도를 그렇게 완전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대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우리 국토, 우리 독도를 뭐 포기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것을 묵인한다든지 한다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들불처럼 다시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다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자가 나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발언 안 하는 건 지금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사실은 5년 동안의 국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 지침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2달이라는 게. 그렇다면 당선인 신분이 결국은 그 얘기를 무언가는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국회가 그래도 민주당이 뭐 국민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172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 체결하려면 법률에 준하기 때문에 그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이라도 똘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준엄하게 따져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오늘 이성만 의원님 보니까 상당히 저보다도 심각하고 침통하고 네. 뭐 그냥 이 대한민국을 참 국회의원님에도 불구하고 더 지금도 아직도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 충격을 못 이기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대선 끝나고 며칠 동안 막 저한테 전화도 엄청 오고 이러다 이제 민주당 앞에 가서 또 집회를 했잖아요. 네. 들으셨죠? 근데 처음에 첫날은 뭐 민주당 막 그 질타하고 막 그 야단을 했는데 다음 날부터 바로 기조가 바뀌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다. 힘내라 이런 기조로 해서 응원하는 그런 그 집회가 돼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좋고 내부 결속에도 좋은 건데 그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어떤 코로나 이런 민생 문제가 아니라 그 집무실 이전 가지고 이런 난리를 피면 자기 지지율도 떨어질 걸 뻔히 알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나는 윤석열이 하더라도 슬그머니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반말할 걸 뻔히 알 텐데 국민의힘도 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청와대이자. 글쎄요. 그 이유는 뭐 저도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이 펼치는 논리 자체는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고 한정된 공간에 묻혀 있지 않고 국민들 품속에 나오겠다. 그래서 집무실도 국민들이 좀 움직이는 공간 속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도 뭐 집 거주하는 곳도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거주하고 일반 국민과 같이 해서 국민과 함께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과거 이제 김현상 정부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노무현 정부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대중 DJ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수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 또는 경호 이런 문제를 또 고려해야 되고요. 또 이 국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게 되면 경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불편 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변 지역의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뭐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이 다니는 동선에서는 이 영화 같은데 보면 핸드폰 눌러갖고 폭탄 터뜨리고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을 다 끈다는 거예요. 통신 기지국을.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사방 500m, 1km 이내 범위에는 통신망을 다 끈다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이 전부 다 불통이 되죠.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뭐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가는데 뭐 신호등이 19개라고 그래요. 19개를 다 프리패스해서 가야 되는데 본인 프리패스해서 기분 좋게 달리겠지만 나머지 서 있는 국민들은 또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용산에 국방부로 간다니까 국방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헤드쿼터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국방부라는 특수한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신 보안 체계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준비함이 없이 아니 본인이 당선돼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시간적 절차를 갖고 문제없이 하나하나 진행하든가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거 다 해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야 저거 뒤에 혹시 배경에 무속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그동안 2, 3년간 증명을 해냈는데. 그리고 뭐 그 천공 스님 천공 법상가 뭔가 스님인가 뭔가 하시는 분이 뭐 용산의 용이 어쩌고 뭐 여의주가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좋아요. 윤석열 당선자가 윤석열이 좋아요. 그 자기가 좋으라고 뭐 청와대 들어가면 몸에 해가 있을까봐 자기 신변에 해가 있다 해서 무소교에 간다 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최소한 안보에 대해서 뭐 청와대도 중요한 안보 시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시설일 거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두 축의 안보를 지금 그 해치고 건데.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안보는 뭐 그 일반 시민하고는 별로 큰 관련이 없다 치고 지금 용산이나 이런 강남 쪽에 사는 시민들 지금 뭐 그 집무실이 용산으로 가면 피해가 많다는 얘기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어떤 윤석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입도 안 떼고 있는 오세훈 시장도 왜 아무 소리 안 넣는지 국회에서 그거 좀 입장을 좀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장이 시민들이 중요한 생활 변화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 이전한다는데 서울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셔야지. 그런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청와대 이전뿐만이 아니라 또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러잖아요. 그 여가부 폐지는 사실 여가부가 사실 여성에 관련된 젠더 관련된 부분만을 정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가족, 청소년, 그다음에 폭력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정책 이슈로 갖고 가고 있는 건데 그거 왜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그 제가 볼 땐 저희 당에서 아마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가부가 폐지가 되려면 일단은 정부 조직법이 개편이 돼야 되거든요. 정부 조직법이 개편이 되려면 앞서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만 재편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저도 반대고요. 저도 반대고 그다음에 민주당 전체 의견이 아마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앞서서 우리 이득신 우리 아나운서께서 얘기했듯이 그 여가부라는 것이 단순히 여성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재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그에 대한 일도 되게 많고요. 최근에는 또 그 여성 문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양성 평등의 문제를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배경 속에서는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인구는 그렇게 줄질 않았어요. 그 가장 큰 배경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부분 자체를 부정하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반대일 거고 저는 당연히 반대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민주당도 아마 반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배경이 굉장히 저 배경이 굉장히 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20대 30대들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 왔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표를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20대 남성, 30대 남성들한테 마치 여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20대나 30대 남성들이 힘든 것이다. 그래서 피해를 본다. 이렇게 피해를 본다. 이렇게 호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갈라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회적 참여 속에서 더 경쟁력을 높여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여성 때문에 남성이 피해보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마치 갈라치기로 해서 이런 호도된 과정에 또 여성은 여성대로 또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거를 그대로 실현시킨다? 그러면 계속해서 20대 30대 여성 남성 간의 갈등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고요. 그런 지속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장애우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도 너무 불순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의도가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편가르기 해서 자기들한테 득이 되니까 시작한 거지. 예, 만일 득이 안 된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잖아요. 꼭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따져서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생을 살면서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살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경쟁이라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이 결국 자기한테 위험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를 받아들임 속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만 자기 인생도 결국 풍요로워지고 자기 인생도 어떻게 보면 자꾸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이 야 우리가 너무 힘든데 니들 때문이야라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그런 심리를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정치가 그렇지 않도록 통합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행시키는 과정으로 간다. 그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를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서로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 길로 가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대남이나 뭐 해서 상대적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는 과정으로 한번 비율 조정을 해보자. 어떤 특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너무 높으니 이제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성을 좀 더 우대에서 붙여줍니다. 또 그 초등학교 교사도 대부분 여성들이 많아서 남자 선생님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이제 군대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대를 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좀 급여 같은 걸 현실화시키고 또 만기 제대하는 거를 연기하게 되면 뭐 한 달에 한 2,300씩 돈을 벌어서 최소한 2,3천만 원의 돈을 좀 모아서 나올 수 있는 구조. 시드머니요. 시드머니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또 윤석열 당선자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뭐 본인이 당선되면 즉시 사병 월급 200만 원 해주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남성만 피해 본다는 그런 걸 보상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거를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거 안 하기로 했다며요. 폐기 수준에 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대남 표 얻으면서 여성들하고 싸움 붙이고 그 다음에 이대남 얻기 위해서 공약 내건 거는 나 몰라라고 헌신자처럼 내팽개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동일합니까? 또 자영업자 1,000만 원 또 지원해 준다 그래놓고 그것도 지금 그냥 그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 아닌가요? 저는 유명무실한 걸 넘어서서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저는 심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월달에 그때 이제 저희가 300만 원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17조 원을 그 추가 경정 예산에 증액을 했는데 2조 몇천억 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래 정부에서는 14조 아니었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국가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남아 있는 기금들을 다 긁어 모아서 한 17조 정도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 국민의당에서는 1,000만 원 주자였다는 거였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약 30조 최소한 35조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또 빚내서 하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도 물론 한참 진행 중이나 하지만 곧 있으면 끝날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하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여야 관계를 떠나서 그 코로나로 피해본 분들은 좀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야도 어제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다고. 그거는 당연히 저희도 제가 민생 부분은 유불리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 그 현재 당장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단호히 국회에서 제재를 하고 법안도 그 어떤 그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이런 법안들은 저지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다음에 어저께 인천에서 그 대선 때 이제 김건희에 대한 그 프랜카드를 많이 붙였잖아요. 또 저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막 악성 프랜카드가 많았어요 길거리에.
근데 어저께 인천에서 경찰이 그저께 밤 9시에 그 현수막 붙였다 해가지고 그 밤중에 9시에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김건희 수사라는 현수막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그 인천지검장 이두봉이라고 과거 유성 또 그 뭔가 간첩 사건 조작한 부분과 또 저 윤석열의 취직근이라 오해받을 상황도 됐고요. 이래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한 정치 보복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산자부 관련 인사들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서울의 소리 같은 데도 보복을 하려고 하겠지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와해를 시켜보려는 공작은 없겠나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원래 이제 우리 콘토시합 같은 거 보면 그 KO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측되는 펀치를 맞으면 절대 KO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예측된 펀치 가드를 해서 저쪽이 다 방어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펀치를 맞았을 때 사람들은 KO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후보자 시절 때부터 뭐 검찰 예를 들자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자체도 폐지하고 예산을 독립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본인이 거기 출신이고 또 평생 그러고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우리가 표현하자면 뭐 보복이 됐든 또는 뭐 사찰이 됐든 그런 거 강화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뭐 꼭 그것 때문에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취임하기도 전에 그 지지율이 좀 50%도 안 나오는 어제 39% 나왔어요. 어저께 39% 나왔다고 나도 얘기를 들어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보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찰 권력 함부로 남용하다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수많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국민들은 그냥 잘 돼주기 바라는 마음이지 한 편이 됐다고 해서 평생 한 편으로 가고 평생 저 편으로 하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 막 불법 사찰로 해서 문제 일으키고 뭐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해보라 그러세요.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제가 볼 때 막 결국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민주당에서 요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명박 때도 이제 진짜 이명박 때는 국민들의 저항이 지금 이런 시위 정도는 안 있었어요. 막 버스도 끌어놓고 아무데가 가도 행진하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는 총선 참패 후에 유명무실하게 별 힘을 못 썼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갔는데 마지막 남은 보루가 입법부잖아요. 입법부는 그래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어떤 행정부의 그 폭정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들이야 그 현수막 걸었다고 막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 당하고 지금 그게 저는 협박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그 촛불 시민들이나 깨어 있는 시민들,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이런 시민들을 향한 협박이라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대응 좀 해서 성명이라도 좀 내주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어디에 사시는 분이죠? 인천에 사시는 분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가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얘기고 어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현수막
또 버스까지 끌고 다니는 부분 아주 악랄하게 가짜뉴스들을 유포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보는 게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 그 선거 과정이나 실제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이제 예상하지 않고 그냥 경제나 열심히 살리겠다 그러고 뭐 검찰 권력 뭐 이렇게 뒤에서 작업하고 뭐 이러는 거는 별로 안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었다가 실제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획 돌변해 갖고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 대선 치고 나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또 밀어줬어요. 네. 그래서 4개월 만에 총선이 있었죠. 네. 총선이 바로 이뤄졌는데 그때 압도적으로 밀어줬죠. 친박 연대까지 해갖고 200 몇십 석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네. 민주당이 뭐 70 몇 석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는 본색을 드러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 맞은 거지 갑자기 케어 당한 거지.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방선거의 결과가 마치 이명박 때처럼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끝나서 문제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런 진행이 좀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는 게 우리 국민들이 매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고 봐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속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짓을 자꾸 한다? 그럼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져서 결국 지방선거에 제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자 뭉쳐서만 간다면 저는 그런 보이지 않게끔 우리를 옥죄할 것 같은 그런 검찰 권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나 또 많이 댓글들을 보는 부분이 과연 이 검찰의 권력 지금 우리가 검찰 공화국은 한 번도 겪어보질 못해가지고 그동안 겪어왔죠.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때는 이제 그때는 막 고문도 당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고 그랬잖아요. 나는 검찰 기껏해야 일개 공무원 2~3천 명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검찰 되고요. 공무원이다. 이건 뭐 사법부도 아니고 이렇게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갖고 검찰이 뭐 하면은 당장 다들 뭐 피해를 본다는 두려움을 갖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나 심지어 검찰이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저항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과연 그렇게 검찰 공화국이 무서운 겁니까? 이거 좀 뭐 말씀 좀 해주세요. 국회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전문가 집단을 보호하고 정치 권력에 의해서 행정부나 뭐 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직업 공무원제를 둬서 법적으로 이제 임기를 보장해주고 소실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게 검찰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까 헌법적으로도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준다든지 또는 영장 청구권을 주어서 결국은 법적으로 보호해 준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도 이제 우리 당이 됐고 국회의원도 우리 당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독점화된 이 공무원 권력 그다음에 검찰 권력이 상당한 그 실질적인 민주화로 가는 길에 장애인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저지 크러시라고 그래갖고 이 법원의 민주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전문가들이 집단들이 그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임기도 보장해주고 전문가로서의 이거를 만들어줬는데 시켜놓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만들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적용된 이 사람들이 특정 정치 권력하고 서로 연대해 가면서 힘을 비축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되는 그 길에 이제 전체 패스가 뭐 길이가 한 100이라고 보면 한 60, 70 정도 왔다고 보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당선이 돼서 검찰 권력이 남용되고 국민들이 야 이게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완전한 검찰 개혁도 이룰 수 있고 사법권이 더 이상 자기들만의 독점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여러 논란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지만 단 하나위를 그렇게 없앤 거. 하나위는 지금 검찰 권력보다 더 군분해 있던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나와가지고 그 검찰의 어떤 하나위 같은 이런 계보들을 싹 없앴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이 과연 아직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40여일 남았고 이제 민주당은 과반 이상 170, 80석 되고 하는데 그 안에 검찰에 대한 어떤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지금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지금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저는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당내에도 찬반이 좀 이렇게 갈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 저 누구야 저 남양주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난 5년 동안 하지 못한 거를 5개월 동안 할 수 있겠냐? 더군다나 선거 패배 후에 이게 가능하겠냐? 또 이런 좀 신중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글쎄 저는 좀 신중론에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일단 패배를 했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후보 시절에 검찰권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뭐 무능했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졌는데 이거를 남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거를 다 해소하겠다? 저는 그렇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우리 이재명을 지지한 대한민국 약 절반 정도 그 국민들의 생각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호각성해서 좀 밀어붙여라 이런 그 요구거든요. 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윤석열 그 당선자가 검찰 그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고 뭐 그 장관의 지휘권도 없애겠다 하는 것들을 막아가지고 검찰 개혁에 좀 앞장서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들은 요걸 좀 어떻게 고민하고 그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모든 부분의 일부분이라도 해서 검찰 공화국을 막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결국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제 수사권하고 그다음에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깨는 거 이렇게 두 가지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된다면 수사권이 경찰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권력은 과연 안전한 권력인가? 그 경찰 권력은 검찰 권력과 달리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그 윤석열 당선인이나 향후 대통령한테 일방적인 충성만 하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해요. 지금 검찰이 문제가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문체가 많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고 해서 경찰이 올바로 갈 것이냐. 최소한 검찰총장은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임기 동안 다 하겠다. 왜냐하면 임기제가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경찰총장은 임기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통령 임명하면 끝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야 너 빨리빨리 해. 안 하면 너 끝이야. 그러면 경찰은 조직도 많고 엄청난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늑대 쫓아달래다가 호랑이 불러들일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 영장 청구권 문제인데 영장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이거는 한번 법사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가지고 어떤 그 윤석열 정권이 어떤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좀 해달라는 거는 민주당한테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지금 검찰이 뭐 기소권을 갖냐 누가 뭐 저 수사권을 넘기냐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민주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부당한 검찰 권력 이런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당할 때 민주당이 함께 싸워주는 겁니다.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팀의에 그 윤석열 정권이 이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다면은 분명히 저는 이 얘기라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때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는 당연하죠. 분명히 뭔가 행동을 해줘야 또 김대중 대통령 말씀같이 그 어떤 행동을 해라. 불의를 보면 이렇게 말씀했듯이 해서 누구는 가만히 있고 피 흘리는 사람만 피 흘리게 하지 말아달라. 이명박 때 같이 하지 말아달라.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하고는 우리 힘도 또 달라졌어요. 그랬다는 민주당은 아마 굉장히 원성을 많이 살 거다 해서 그 어떤 그 국민들이 촛불 시민들이나 이런 깨어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 때는 꼭 좀 대책반이라도 만들어서 좀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 그건 누군가는 이제 그거를 휘두르게 될 텐데 휘두를 때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국민과 함께 뛰어야 돼요. 네. 근데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검찰들이 그런 권력을 휘두를 때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거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 시스템화 시키는 거를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으로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개혁을 통해서 토용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면. 그럼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 권력을 여러 개로 분산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도록 서로 이제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이제 문제는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주었을 경우에 과연 그때도 안전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지금 여기 댓글들도 막 우리 의원님 막 왜 한다고 못하냐 그러고 아니 뭐 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한다고 해서 뭐 하면 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다면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실질적인 실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내고 어차피 선거 전에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게 되고 그 논란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더 소수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글쎄요, 하여튼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힘이 더 세져버리면 경찰이 그 윤석열의 쥐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 이제 수사를 또 마음껏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내 높죠. 생각은 그래요. 뭐 우리가 그 2017년 촛불혁명으로 창출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계속 어떤 개혁을 해달라고 하고 그 후에 사회로 총선도 이기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하긴 했겠지만 저런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불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하실 일은 물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민주당 응원을 하는 개딸들이라고 아시죠? 지금 17만이 됐는데 그게 이제 2008년 안티 이명박 그 회원 늘듯이 드는 거야. 우리가 금방 25만까지 갔거든. 그 상황이야. 그때는 전체 어떤 고등학생이나 시민들이 안티 이명박 카페에 그렇게 몰려들었거든. 25만까지. 근데 여기는 지금 20, 30대 여성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분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민주당 누구는 나쁘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민주당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 민주당을 와해시키려고 의원 몇 사람을 빼가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막아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은 뭐 작업한다고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이게 이제 뭐 당적을 바꾸고 뭐 이당 갔다 저당 갔다 하는 거는 또 자기 양심과 관련된 일이고 또 신뢰,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하고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각 개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근데 저는 뭐 거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저는 그래요.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에 대해서는 제일 책임이 크다. 제일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촛불 혁명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을 잘 이끌어서 여러 가지 개혁도 이뤄내고 그리고 또 국가 발전도 이뤄내기를 원한 거 아니겠어요. 원한 거는데 이것이 계속적인 동력을 가지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달래서 이렇게 갔어야 돼. 전략적이고. 근데 그런 거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숫자가 더 줄어든 면도 있고요. 그런지도 못했고 또 있을 수 없는 사람한테 졌다는 거지. 이거 져서는 안 되는 존재한테 또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뭐 민주당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퇴할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 진짜로 이 국회의원직을 계속해야 되는 자괴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자괴감도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선거를 졌으니까 여하튼 우리가 이제 좀 반성을 좀 하고 잘못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런 건 따지기보다는 다시 한번 단결하고 또 뭐 개딸들 이번에 이제 많이 우리 당에 입당해 주시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래도 민주당한테 기대를 갖고 이런 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검찰도 개혁돼야 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되고 언론도 좀 공정화돼야 되고 이런 걸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민들을 잘 포용하고 그다음에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활용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언론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 개혁이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건 언론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들이 무슨 일을 하면 언론들이 잘못된 걸 신랄히 비판하고 받아치기를 안 하면 검찰은 뭐 사실은 큰 조직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운영되는 것도 아닌데 검찰은 언론을
수하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은 검찰 수하에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검찰이 하는 일은 모조리 다 잘한다고 해오고 이래서 검찰과 언론 사이에 있던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끊어나가야 우리 될지.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보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뭐 비서실장부터 검찰총장 출신의 우병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검찰에 있는 사람들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곳, 뭐 경찰이 됐든 안기부가 됐든 지금 정보원이죠. 정보부가 됐든 그 다음에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뭐 국세청이 됐든 죄다 파견을 보냈어요. 검사들을 파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서 그거를 우병우한테 넘겨주면 우병우가 그거를 딱 보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할까 그걸 비서실장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원 세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들이 이제 많이 정권 그 박근혜가 이길 때도 많은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제대로 하기 어려워. 그러면 언론한테 가서 기사 주고 언론에서 기사 나오면 그 기사를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하고 또 별건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별건 정보 습득한 거를 또 언론한테 흘려서 또 언론에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짜고 치는 고도리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장악해 왔는데 결국 끝은 어떻게 됐어요? 끝은 결국 둘이 죽기만큼 싸울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그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세상의 끝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고 중요한 거는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우리 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민주 인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바리케이트를 쳐서 보호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전체를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정만 의원님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힘을 좀 내야 되는데 욕 무지연히 하시잖아요.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당선됐는 날 다음 날부터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개딸 같은 카페도 운영해서 지금도 그 카페가 윤석열 응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로 지금 제가 만들어가 있고 이런 경험을 겪은 사람이라 이 권력이나 정치 부분에서 상당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졌을 때 과연 이걸 들여다봐주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진짜 괜찮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은 저는 센서라고 그래요. 이득이 있으면은 잘 붙는데 이득이 없거나 아무 관련이 없으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 우리 이상만 의원님 앞에 두고 제가 드려서 미안한 얘기도 되지만 정치인들은 그렇게 그 어떤 정치권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나 봐요. 원래 그렇지 않던 분들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탁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과연 이번 윤석열 정부에 어려웠을 때 어느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 촛불 시민들을 돌보고 지켜내고 할지 이 부분을 저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분명 피해는 나올 거고 그 피해가 그저께 압수수색부터 지금 시작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은 당장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하지만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걸 며칠 만에 한다는 건 불가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다만 하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무리하게 뭐 안 되는 걸 해달라는 거 아니고 법에서 지금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를 분명히 해달라. 요거는 하고 안 하면 제가 민주당 만약에 그런 견제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 해체해야죠. 그러면 그건 해체해야 되고
이제 우리 당 내부적으로의 분위기를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초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정책 중앙 정부의 일을 뭐 들여다보고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익 집단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와서 이건 좀 조정해 달라 그러면 같이 조정도 하고 그 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일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실제 근본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의 권익이라든지 또는 또 민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퇴보하는 이런 이행 과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결과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식의 행동력 강령을 가져가야 되는지 좀 우리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강력하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의원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지역의 민주인사들이 다친 뭐 내가 가서 아까 그래서 어디 사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아시냐 내가 그걸 네, 제가 그건 알려드릴게요. 물어볼 것 같은데 부평 인천이니까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부평이면 내 네. 지역구 의원이면 네. 그럼 내가 당장 지역 구민들의 이 문제니까 빨리 경찰청장 해서 대체 이유가 뭐냐 객관적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쪽 땅에서 불법 변수막 건 거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제가 따져봐야죠. 그거를.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의 내부적인 흐름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해서 우리 민주 국민들하고 함께 딱 손을 잡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보호 장치가 좀 돼주고 그러면서 점차 검찰 권력도 좀 저지해 가면서 우리 제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함께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결국은 전체적인 대세를 바꾸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신임 그 박홍근 원내대표님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또 신임 지도부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네. 앞으로 언론 개혁이랄지 검찰 개혁이랄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지도부 체제에서는? 그 지도부 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세대 교체적인 의미도 되게 큽니다. 이제 박강원 의원이 이제 57년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홍근 의원이 69년생. 네. 그러니까 이제 젊네요.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초반으로 이제 급격히 이제 이동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좀 다르게 되면 의식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그 민주화의 시대에 살던 또 사람들이고 그래서 좀 새로운 구도로 갈 것 같고 또 뭐 이런 얘기한 뭐하지만 과거 우리 이제 세력 교체 그 현직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많은 측근 그쪽으로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 쪽 측근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이정표를 새로 세울 기회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사람들도 세대도 바뀌고 세력도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박홍근 우리 원내대표 체제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과거부터 쭉 해왔다 결국은 대선 패배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통렬한 좀 성찰이 필요하고요. 이 성찰 속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정표를 좀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세력 간의 뭐 싸움에서 뭐 한쪽이 이기고 지고 이제 누구네 파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그때는 진짜 희망이 없게 되겠죠. 희망이 없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야당 체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야당 체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 국회 활동을 끌고 갈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일 때는 사실은 이제 방어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야당이 되면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전투력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동안에 민주당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관성적으로 180석이 너무 관성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초선 의원이 한 8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86명인가 그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되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제 대다수 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한테는 그 17대 때에 대한 명백한 교훈 같은 게 있었어요. 열린우리당, 예, 탄돌이. 17대, 예. 그래서 탄핵 정국에서 열린 네. 우리 당이 그때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했죠. 그때 초선 의원이 108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백가쟁명식으로 너무나 많은 자기 주장과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을 하면서 사실은 단합되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공중 폭발을 했죠 스스로. 그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86명에 해당되는 우리 초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자. 네.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좀 많은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자. 이런 자세를 좀 취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고 그렇게 와서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뭐 대선을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세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또 2년간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문가 어떤 윤석열 그 정권의 어떤 그 피해를 받지 않겠나. 요걸 민주당이 잘 조직적으로 또 그 부분도 대체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우리 서울의 소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검찰권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거나 뭐 이런 수사를 할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예, 매우 높을 거고 예를 들자면 뭐 이재명 후보께서 진짜 뭐 과거 뭐 저 이명박 대선 때처럼 현격한 차이로 패배를 했다면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면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이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정동영 600만 표나 졌기 때문에 네, 공격할 이유가 없었어요. 공격할 이유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대선을 지고 나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동영 후보가 너무 많이 크게 지니까 30몇 프로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민주당의 리더십을 누가 가져갔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봉화에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 마을로 가니까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볼 때 자기의 정적은 정동영 자기가 경선했던 후보가 아니라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도 만들고 망신 주기도 하고 자기 정적이니까 결국은 있어서는 안 될 참 참혹한 결과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고 우리를 뒤집어 보면 우리는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해 왔잖아요. 네. 퇴임할 때면 그렇게 될까. 근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제 대통령으로 있지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48%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리더십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개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근로 세력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망신 주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어도 자기 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선에 나올 사람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선봉했을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다르죠.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과 관련된 많은 세력들이 글로 쭉 결집했고 박홍근 네, 또 당선 또 되는데 뭐 과정이라든지 전체의 과정이 그래요. 그러면 자기의 향후의 자기 정치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인식을 그렇죠. 할 거예요. 정적은 이재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겠죠. 무지하게 견제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지하게 견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를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라는 걸 깊이 고민해야 돼요. 깊이 고민해야 되고 또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체제도 좀 더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저런 개딸 제명인의 마을도 일어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기도 하대요. 조정식 의원은 뭐 어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건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들이라 아무튼 우리 서울의 소리도 대선 때 같이 언론을 통해서 또 어떤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이 어떤 그 이재명 후보한테 그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가는 과정이 있고 뭐 이명박 때도 많이 우리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기도 했지만 이번에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시련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네. 시련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선되기도 했지만 국회를 완전히 점령을 다 했죠. 국회도 완전히 점령을 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방 선거가 있기 전이라 국회의원 선거 아니 그 2010년도 지방 선거는 있기 전에는 지방 조직도 다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대통령으로 나설 수 없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엄청난 압박을 가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리더십이 쓴다고 보고.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엄청난 적개심을 가질 겁니다.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민주당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큰 위안이 돼요. 큰 위안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 또 우리 많은 민주 세력들과 우리 국민들과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깨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현재도 그렇지만 민주당 누구는 뭐 쳐내야 된다. 또 일부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은 민주당 새로운 창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단 한 명이라도 만일 민주당 의원이
지금 어떤 국민의힘으로 간다든지 민주당 탈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언론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굉장히 민주당 와야 됐다고 보도를 하고 힘을 약화시킬 부분이니까 일단은 현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우리 국민들도 지켜주고 또 이재명 후보도 지켜주는 그런 것들을 꼭 해주십사 오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지방선거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민주당 그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를 뭐 추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추대는 아닌 것 같고요. 추대는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뚜렷하게 이 부상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 참여를 했던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거의 불출마 쪽으로 이제 의견을 좀 모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 뚜렷하게 나온다는 분이 이제 없습니다. 김진애 의원도 또 출마 선언을 하긴 하셨어요. 김진애 의원은 우리 당이 열린우리당으로 합당을 했으니까 열린민주당.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라는 자리는 우리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을 대표하는 그런 후보고 또 서울시장 후보가 전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리딩을 잘해야 또 다른 지역의 선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타천 또 일부 지지자들 그룹에서 뭐 송영길 대표가 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서울시장 후보는 뭐 다른 인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부산시장이랑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대표되는 그리고 언론의 포커스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뭐 옹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서울시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전 다 추천해야 된다고 봐요. 추천하고 추대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추대는 말이 안 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후보가 돼서 그리고 또 후보가 돼서 그 후보가 싸워서 이기도록 해야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에 이제 시장 되셨을 때 그때 상황은 시민 후보로서 박원순 시장님이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사실 그런 분위기가 조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시민 후보를 누군가를 조금 추대를 해서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가는 그런 과정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저기 누구야? 내가 요새 기억력이 깜빡깜빡해. 그 안철수 아니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뭐 절대적인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렇죠. 당시에 절대적인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후보가 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후에 뭐 민주당에 입당을 하는지 그건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이었고 만약에 지금도 그건 동일합니다. 저는 그건 지금도 동일하다고 봐요. 만약에 시민 후보로서 나오시는 분이 뭐 전체 대세론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성희 시장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경기지사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염태영 전 시장님이랄지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이랄지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께서도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뭐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했나요? 네, 오전에 하지 않았나요? 뭐 출마 선언 기자회견 한 것 같던데. 오늘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경기지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경기지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그분들끼리 경쟁을 해서 하되 다만 이제 김동연 우리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에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 자체를 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을 테고 당원 경선을 붙인다는 건 이제 결국 하지 마라 이런 뜻하고 될 테이니 저는
일반 여론조사 100%로 해서 네. 경쟁해서 능력 있는 분이 후보가 되는 길이 저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제일 주목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인천시장이 송영길 시장 하다가 유정복 시장으로 그 다음에 또 지금 박남춘 시장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인천시장 지지율을 보니까 현직 박남춘 시장하고 그 전직 유정복 시장하고의 지지율이 뭐 0. 몇 프로 차이더라고요. 여론조사 이렇게 발표된 거 보니까 사실상 주목도는 수도권 3개 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떨어지지만 인천도 사실 수도권에서의 어떤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남춘 시장께서 이제 재선의 의지를 이제 네. 표명을 했고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인천 지역 내에서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박남춘 시장 쪽으로 굳어지듯 또 경쟁자가 있으면 또 경선을 네. 해야 되고요. 경선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인천시가 한 2% 정도 이겼습니다. 아, 예, 2% 정도 이겼고 부평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저희가 한 6% 정도 어, 이거 표수로 한 2만 표 정도. 예. 그 이성만 의원님께서 받은 표 그만큼 받으셨어요? 부평갑은? 그러니까 제가 이길 때는 한 2만 표 정도 이겼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양자 대결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심상정 네. 후보가 껴있는 꼴 아닙니까 정의당이. 그래서 그 심상정 후보가 다 우리 표로 온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부평갑은 한 10,000표 정도 이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긴 거죠. 대선 지고 나서 이제 심상정 후보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대선 전에 심상정이 어떤 이런 그 과거 이명박 정권을 겪은 부분들을 보면 이번에 좀 한번 희생을 해달라는 우리가 글 써서 올린 일도 있고 했더니 뭐 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심상정 후보가 연정을 합의하고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요구했을 때 단일화에 응해줬더라면 이번 대선에서 지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심상정 후보가 뭐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고 좋잖아.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무산되고 저희가 성명서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면 큰일이 다 있는데 똑같은 결과가 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대선 지고 나니까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많지만 다 내 잘못이오 내 탓이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위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네. 지금 뭐 추진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냈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언론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뭐 가짜 뉴스, 조작 뉴스들을 막 시골에 퍼뜨려 가지고 이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서울의 소리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가면서 지방선거도 또 대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소리가 뭘 하면은 좀 그 우리 이성만 의원님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아유 그럼요. 뭐 다 그 마지막 네. 그 말씀하고 끝으로 한 말씀. 네, 좀 마무리 발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댓글이 되게 안 좋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윤석열 예. 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성만 의원님도 전에보다 힘이 빠진 것 같아. 아니 뭐 정신이 반쯤은 지금 나가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올 그런 게 때부터 아니라 지금 막 그 굉장히 그런 말씀했는데 지금 전에는 좀 힘 있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대선 지고 나니까 너무 자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제 자책의 과정은 이제 뭐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 보여. 그러니까 댓글을 이렇게 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국민들 마음이 그만큼 이제 답답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요구하고 때려주고 싶고 울분에 차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그 욕 많이 먹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에 차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뭐 검찰 개혁 당장 앞서 내가 나가서 하겠어. 물론 내가 법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위치에도 않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온 게 뭐 자연인으로 왔다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국회라는 곳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는 곳이다 보니까 각자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인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울분은 내 100% 느끼지만 저는 그래도 제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좀 분석해서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좀 정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가 별로 이렇게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약속을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초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민주 시민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의 패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신무장하고 좀 올바를 뛰는데 그 점에서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만 의원님 말씀을 감사하고 제가 이명박 때 감옥 가도 민주당 의원 한 사람 뭐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들여다보는 사람 없어서 서운했는데 최소한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구속되면 우리 이성만 의원님은 살펴줄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 선거 전에 뭐 서울의 소리를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회계다 공개하라 뭐 저런데 또 우리 또 초심 선생님이 또 뭐 진짜 이게 완전히 그냥 무료 봉사하듯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는 나만 후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의 소리도 후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후원을 결정한 거예요. 이걸 딱 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서울 소리 후원해라. 그래서 뭐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 속에 갇히는 걸 싫어하니까 그럼 니네들은 빠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좀 뚜렷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후원을 해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요. 지켜야 된다고. 저희가 또 우리 그 촛불 시민들 또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이 어려움을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저희는 공언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면 가서 변호사가 필요한 변호사 사드리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 2008년도 이명박 때 우리가 국민 성금을 모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또 광우병 대책위가 민변도 해줬고 한데 아직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서 지금은 그때보다 저희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천에 그 압수수색 당원문도 연락이 되면은 변호사가 필요하면 우리가 변호사도 붙여서 이렇게 같이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국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제가 이제 해주십시오. 우리 법사위 쪽에 친한 의원이 이제 이수진 의원, 또 거기 판사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고 또 저 김남국 의원 나 되게 좋아해요. 김남국 사람 젊은데 겸손하고 똑똑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또 최강욱 의원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저렇게 개인적으로 말 썩지는 않아봤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왕팬이에요. 그래서 맨날 내가 혼나. 그래서 내가 최강욱 의원하고도 상의를 해서 만약에 뭐 문제가 터지면 제가 열심히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이제는 뭐 싸우고 가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 다 각오들 돼 있을 것 같으니 같이 어깨 걸고 윤석열이 예상외로 좀 잘 하면 몰라도 틀림없이 문제를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독도도 지켜야 되고. 아, 그건 말이 안 돼요. 역사도 지켜야 되고. 독도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네. 그때는 그냥 바로 국민 저항 운동입니다. 한일 바로 탄핵 들어가야죠. 아, 이건 바로 뭐 끝장을 탄핵감이죠. 봐야죠. 네. 그거는. 하여튼 오늘 그 마지막으로 제가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이 잘못하면 탄핵을 시킬 역량이 있어요. 전부 합치면 거의 190석 되고 저쪽 사람 한 10여 명, 20명만 들어오면 200명 되잖아요. 뭐가요? 탄핵이요.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해서 윤석열이. 주의를 지으면 분명히 탄핵은 해주셔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제가 예언컨대 예. 3년 후에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오래 가요? 예. 저희가 3년을 또 참아야 돼요. 3년. 아, 왜냐하면 3년 정도. 네. 이제 우리가 저쪽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저쪽 표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검사장 출신, 검찰 출신들이 전부 다 저쪽 당 후보자로 다 끼어드는 거예요. 아. 뭐 내 지역도 뭐 검찰 누가 온다 그래서 그럼 빨리 와라 한번 붙어보자. 네. 좀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게 결국은 그 자기네 당내 공천권 관련된 문제로 서로 다툼의 과정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네 분도 심을 거고요. 지금 뭐 이준석도 대표하고 윤석열하고도 싸울 거고 지방선거 엄청 싸울 공천 거예요. 가지고도 지금 뭐 굉장히 권력 다툼이 심한데 하여튼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국민의힘 그 힘은 앞으로 검사들이 당분간 실세다. 다 지금 윤석열 그 정부에 그 입각하는 사람들도 검사가 많을 거다 보고 검찰 공화국은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 3년까지 안 가고 한 6개월 내에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어떻게 좀 됐으면 올해 안에.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이성환 의원님 오셔갖고 욕 많이 드셨는데 하여튼 분풀이 더 욕 많이 해주세요. 더 욕 많이 민주당은. 해주시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우리 촛불 시민이 어려울 때 이렇게 꼭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오늘 큰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푸른바다님 감사합니다.